지금 우리 사회는 내우 외환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밖으론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두 슈퍼파워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안으론 안보 경제 위기 속에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정 통합할 정치적 지도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사적 효용성,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한 최적지라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송 의원님, 네. 그동안 여러 곳에 후보지가 거론이 되어 왔는데 성주로 결정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수가 한 서너 개 가장 중요 핵심 변수로 고려가 됐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효용성인데, 많은 분들이 북한 핵을 막는다고 하면서 왜 최전방 쪽으로 가지 않고 후방으로 갔느냐? 후방으로 갔냐 이런데, 사실은 최전방에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실질적으로 장사정포가 더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성주는 사실 외관 미군 기지와도 가깝고 우리나라 제일 최대로 중요한 후방기지가 대구입니다. 대구 소위 말하는 K2 비행장이거든요. 예. 거기서 공습하거나 또 다시 정말 역공할 수 있는 모든 공군력을 거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평택 같은 데는, 평택이나 오산에는 탱고 소위 말하는 지휘소가 있으니까 그쪽을 가야 되지만, 평택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기들 앞마당 바로 앞에 대문 앞에 그걸 세워놨다고 또 터집을 잡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주민 안전도는 아무래도 서울 같은 데 해놓으면, 가까운 데 해놓으면 밀집죠. 인구 예, 밀집이 예.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이 많은 데는 그러면 괜찮고 적은 데는 안 가나,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밀집지도는 네. 이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주민들을 움직이고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사실은 전자파 얘기가 이거 지금 거의 소고기 광우병 괴담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네.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지상에서 이제 이 성산기지라는 게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예. 이 전자파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방송탑이나 송신탑이, 그것이 바로 전자파를 이렇게 쳐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사실은 성산이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지역이 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좀 군사적 효율성이 예. 좀 아무래도 강조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아주 큰 부분이죠. 그러면서 네네. 주민의 안전도 예. 고려한 최적지를 했다. 네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당장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오늘 상경에서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데요. 김한곤 성주 군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러나 발표가 되고 있는 우리 성주군 성산리에 있는 공군 토대는 예. 우리 성주군의 반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성주 읍 소재지와 1.5km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예. 예. 바로 우리 읍에서 바라보면은 이 앞에 산이 보입니다. 그 포대산이.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저는 안 가요. 김한곤 성주 군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읍소재지하고 1.5km밖에 안 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교수님, 이런 주민들의 불안 어떻게 좀 달래야 될까요? 그거는 군수나 또 지역 국회 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요. 예. 또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을 정부가 굉장히 모든 걸 배려해서 결정한 거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는 것을 또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전자파가 하루 종일 24시간 나오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언론에 보면 이 필요한 시기에만 예. 쓰겠다는 건데, 그 필요한 시기라는 건 거의 전시 상황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시 상황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정부와
또 지역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장 대표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그 고도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국방부에서 선정한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성주에 택한 거는 믿어야 되고, 이 성주 주민들이 그러나 불안해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이걸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해야 된다면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사실 이걸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가 어려운 정치인들보다도 이 분야에 관한, 즉 이 국방과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서서 예. 이 사드가 말하자면 전자파 해악이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규명을 주민들을 하고 설득한다기보다도 예.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같은 분 보상책이 뒤따라야 된다. 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저는 보상책은요, 예. 직접적인 뭐 예를 들면 부지가 뭐 들어갔다든지 이전을 한다든가, 예. 뭐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면요 이런 이 보상 체계를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게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다 님비 현상, 다 네. 싫어하는 거 갖다 놓으니까 돈 좀 주는 거, 이런 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절대 동감이고요. 저 장 대표님 생각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나서가지고 지방의원, 국회의원 다 당선해 놔놓고 플랜카드 만들어가 넣어주고 똑같이 반대하라고 앞선 사람은 이 말이 안 됩니다. 감정적인 걸 넘어서 1.5km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의 사드 배치가 펄하버에 돼 있습니다. 사거리 5,000km 넘는 엑스밴드가 거기 있어요. 일본 아오모리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방사능을 제일 싫어하는, 그다음에 교감이 사기 기지, 교도부에 있는 기지에도 사실 그 기지가 주민들 사는 데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예.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4군데나 있습니다. 복건성도 있고. 사실 이런데 왜 1.5km 정도 떨어졌는데 뭐 벌써 예. 불임이 어쩌고 저쩌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하나도 안 된 걸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광우병 파동하고 비슷한 이걸 끌고 왔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남남 갈등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전문가들과 예.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틀림없이 종북 좌파들은 또 뒤에서 뭐 SNS로 좀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거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거는 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맞습니다. 선동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그런 것들이 거죠. 이제 영남권 신공항 이런 것들이 네. 좀 공교롭게 좀 겹치다 보니까 좀 더 증폭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신공항 나올 때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네. 신공항 나올 때 자기 지역에 공항 가져오라고 머리띠 묶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공항 가져올 거는 사생 결투를 하면서 자기 지역 거로 가오고, 이거는 사생 결투를 하면서 내 지역은 아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송 의원님,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요. 전략적으로 네. 본다면 사실 아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인 수도권이 좀 방어구역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과연 전략적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사실은 수도 밀집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네. 바로 북한이 목표에 타겟이 됩니다. 그럼 뭐 나가서 성주는 타겟이 돼도 괜찮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밀집 지도가 그만큼 나지만 상대적으로 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네. 서울 같은데, 서울 가까이에 수원이나 평택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피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군기지뿐만 아니라 군기지로 말미암아 이건 당연히 주변 군기지에서 지역까지. 주변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성산 이 지역이 그나마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니까 가장 바람직하다는 또 한 결론입니다. 가지, 예. 고고도이기 때문에 고고도를 타겟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나 이 서울 지역이 북한에서 고고도로 공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패트리엇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사정포 같은 걸로 사정포 공격이 있다면 그거는 뭐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예.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뭐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사드는 역시 이제 장거리에 대한 대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요. 또 하나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작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북한이 SLBM 잠수함을 이용한 탄도탄을 자꾸 시험한단 말이죠. 네. 지금 자꾸 이제 아직은 네. 미완성 단계다라고 하는데 계속 쏟아보면 언젠가는 기술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사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궁금이 있단 아니 말이죠. SLBM이 성공하면 정말 사드가 자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쏘는 거지, 잠수함에서 꼭 소위 말하는 잠수함만 때리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반격을 하느냐면, 북쪽에서 수도권으로 때릴 수 있는 건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부 스커드를 씁니다. 네. 스커드는 오르는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팩2나 패트리어트2나 패트리어트3로 되는데, 장거리를 나누는 것은 노동미사일처럼 고도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사거리도 멀어지는 데 가는 거예요. SLBM을 더 쏘고 핵실험을 더 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 보면은 역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드가 제 역할을 한다.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은 발사 지점 위치가 노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바다에서 이렇게 네네네. 몰래 돌아다니다가 네네네. 몰래 쏘면 네. 그것도 지금 사드도 잡을 수가 사드의 있습니까? X밴드의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어디에서 오는지를 빨리 4,700km 밖에 있는 베이스볼 크기를 찾아내는 게 이 사드 역할을 하는데, 한반도에는 이만큼 정확한 건 못 갖다 놔요. 예.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만큼 사거리를 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정확한 걸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근데 중국지도 사드가 사거리 5,500km를 볼 수 있는 사드를 지금 4군데나 이미 배치해놓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요, 이 사드의 배치가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드에 말하자면 군사 무기로서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설이 분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드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막 싫어하는데, 네. 미국이요,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장사정포 오는 데는 사드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굳이 따진다면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라는 겁니다. 성주에서 200km는 서울까지도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격해봐야, 북한 핵무기 날라와봐야 어디서부터 폭발하느냐? 서울 밑에서 폭발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따지는 것보다는 네. 이 사드는요, 미중 대결에서 한국이요,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상당히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중국이 반대하는데요. 중국이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는 한 남한은 미국 편에 말하자면 이 국가 안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동맹에 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상황이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요,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이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이 이거 한국이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 못 만들게 만들고 남북 통일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해결되는 거지. 네. 그게 아닌 한은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 한국에는 된다. 이런 거 맞습니다. 들어오게 그런 돼 있어요. 의미에서요. 그다음에 사드보다 더 네. 강력한 무기도 남한에 즉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직시해야 됩니다. 더 맞습니다. 강한 무기라는 아주 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셔서 저도 정말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이건 사실은 군사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안보적 외교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용도를 논하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큰 변수인데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우리가 한때 뭐라 했냐 하면은 그때 앵커님하고 같이 제가 토론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제를 안 가져오고 이스라엘제를 가오면 어떠냐? 중국이 뭐라 했냐?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아셈 회의차 몽골로 출국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가져서 이 문제 좀 진지하게 논의하라고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볼까요? 이번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드 문제로 지금 국내에 어수선한 가운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몽골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대규모 경제 세절단을 대동해서 경제 외교를 펼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신데 이번 아셈 회의는 경제 외교보다는 안보 외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드 결정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정상들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자 간의 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진지하게 문제 논의하라. 사실 이 교수님, 지금 우리가 막루 외교까지 펼치면서 중국의 그렇죠. 공든 탑을 쌓아왔는데 이번 일로 이거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어차피 작년에 그 열병식에 갔던 거는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본 것이고 그 후에 어떤 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후에 중국은 더 북한을 더 돌봐주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경제 문제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경제 문제는 우리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의존도가 높습니다. 단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겠고 단기간 동안 공갈 위협을 외쳐하겠지만 그거에 굴하면 안 돼요. 그거에 국가가 있고 경제가 있는 거죠. 경제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말 여야 없이 좌우 없이 정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뭉치고 국민들이 뭉쳐야 될 계기도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끌려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국가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국방에 확실하게 이 커미트를 했다는 신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이 한국을 앞으로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6.25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과 안보가 단단해지면요. 그럼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외 이 신인도 같은 것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될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된 데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고 데모를 하는데 왜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데는 왜 거기에 대한 반대 모임이 없느냐고요. 두 번째, 이 얘기 나오자마자 중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했는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벌써 중국과 한중 간의 경제 협력에는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은 우리 것, 생산력은 중국이에요. 상호 의존적인 악어와 악어새예요.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6% 정도 되면 중국도 세계 무역에서 한국이 가지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호 의존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경제 손해 볼 거다. FTA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 안 합니다. 중국도 취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팩터 없이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겁부터 먹는 얘기 하지 말자. 없다. 예전에 뭐 마늘 파동 이런 거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이 두 분 중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이 강화되면 군사적으로만 안보적으로만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뭐 이익이다. 저는 그런 견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직시해야 됩니다. 저는 중국이 경제 보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을 위해서도 옳지 네. 않지만 저는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저는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는요,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대처했습니다. 우선 왜 우리 안보 문제는 말이죠, 미국에서 먼저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우리는 뭐 안 한다, 뭐 ND다 뭐다 이래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고, 특히 정부가 잘못한 것은요,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 정부하고 원혼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은 우리는 사드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제재를 좀 강하게 가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사드를 가지고요, 네. 말하자면 중국의 말하자면 지렛대로서 활용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박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수차례 했는데 중국이 안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박 대통령이 그냥 사드를 여기 배치할 수 있다는 말만 했지 네. 중국하고 협상한 일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협상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는 중국과 협상해야 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요 작은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네. 중국이요, 자꾸만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안 넣는다 그러는데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요, 가장 싫어하고 또 싫어해야 될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국에 못지않게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이 굉장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압력 넣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중국이 계속 북한을 돕고 있다. 미온적이다. 돕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중국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이 인정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그걸 또 선전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야 북한을 더욱더 우리가 고립시킬 수가 요구가 있습니다. 먹힐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끝으로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요, 사드 배치한다고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됩니까? 통일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면 속에서 말하자면 한국이 자꾸만 뭐 약소국이라는데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결정적인 말하자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러한 걸 활용해가지고 네. 저는 통일도 하고 북한 핵무기가 없애려고 그래야 되지,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이 사드 배치로 관한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교수님, 또 하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럴 경우에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과연 이제 또 어떤 관계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중국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옹호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이 사드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압박감이 대단하고요. 거기다가 또 앞으로 지금 남진해에서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첨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숙제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뭔지는 주고 뭔지는 받아야 된다면은 남진하에서 어느 만큼 얻고 북한을 버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에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사드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이 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정세하고도 정세를 놓고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란 두 슈퍼 파워가 어떻게 컴프로마이스 하느냐, 합의하느냐, 타협을 하느냐, 그걸로 많은 것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 핵을
대미 정책에 있어서의 필요악으로 끝까지 카드로 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생산하거나 이전하거나 팔아먹음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컨프론트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네.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맞서서 한반도 문제를 누가 더 영향력을 주느냐의 싸움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 꼴보기 싫지만 필요악으로서 북한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유엔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같으면서도 올해 보십시오. 대북 수출이 무역이 작년 1분기보다도 16%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엔 제재에 합의를 하고 참여하는 거와 북중 관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사드 배치가 결국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또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 그러면 그거는 좀 엇갈리는 거 아닐까요? 엇갈림에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아까 제가 이스라엘제를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미국과 반대하는 거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거예요. 남사군도의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무역을 해가 먹고 살아요. 일본도 무역을 해가 먹고 삽니다. 무역을 해가 먹고 살려면 무조건 해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해로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서태평양의 태평양 사령 함대의 컨트롤 항로죠.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사드 하나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네.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인 성명을 내고 이번 사드 배치 득보다 실이 많은 졸속 결정이다. 재검토,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 문재인 전 대표의 개인 성명인데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성명 전문을 제가 보지 않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문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문구가요. 정치인들이 항용 써온 굉장히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근데 그런 문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그냥 뭐 덕보다 실이 많다. 덕이 뭔데 뭐 실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뭘 좀 내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임을 또 쓸 적요. 뭐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 아니,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 절차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슬쩍 반대하는 거. 나는 이런 정치는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 대표가 역시 이제 좌클릭을 하고 있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고 사실 정말 자기 집권을 원한다면 우클릭을 해야 되는데 좌클릭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부탄하고 히말라야 갔다 오고 나서 76만 명이 사는 나라에 가서 보고 나서 국민 행복론이 뭐 그걸 갖다 아주 거대한 네. 담론으로 삼았는데 저는 이번에 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발표한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듣게 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대통령 꿈꾸는 네. 분 중에 사실 유력 한 분 대권 아니에요. 주자죠. 대통령을 꿈꾸는 분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부국강병이에요. 경제와 우리의 국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을 때 대통령이 출마해야 돼요. 이런 사드 같은 중요한 문제, 사실은 얼마나 무기로 중요한 것보다도 외교나 정치의 이슈로 더 중요한데 예. 이런 데 대해서 자기의 관이 전혀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지도 못하고 한 며칠 지나가 이제 대답하는 게 기껏해가 이거예요.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얘기. 이렇게 하면 표를 안 잃을 정도의 어중간한 라인. 이거는 문재인 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통령 하실 꿈이 있다 하면 이런 태도가는 곤란해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데요,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요, 어떤 특히 한국의 정당들에 대해서 또 정치인에 대해서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상식적으로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지. 예? 뭐 정부 정책 반대하면 좌클릭이고 찬성하면 우클릭이고 뭐 북한에 대해서 좀 유리하다 싶으면 좌클릭이고 뭐 북한을 규탄하면은 우클릭. 저는 이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든지 옳으냐 그러냐의 그 문제고 자체만 봐야 된다. 그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지적돼야 되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저는 사실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진보는 또 좌와 통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근데 전혀 이런 문재인 씨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예. 저는 우리 국민들도 네. 너무 이 좌우로 자꾸만 구분하는 것보다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역시 이제 그 뭐 좌로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우로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안보 국방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역시 안보 국방은 보수 쪽이고 그것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스하는 세력은 역시 진보라고 보여온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란 현실이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 현실에 비춰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예. 갖지 못한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시느냐는 그런 시각으로 내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그거는 저는 옛날에요.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 맨날 국가안보를 그러거든요. 여보시오. 나도 당신네들 이상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또 당신네들도 당신네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민주화를 바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너무 양분해가지고 우리는 국가안보만 생각하고 너는 민주화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는요. 말하자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지만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치 또 국정 담당 세력은요. 제1의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국가안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보수다, 즉 진보는 아니다. 저는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당의 정동영 의원 그동안 대북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오신 분인데 김종인 대표가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에서 일치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정동영 의원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볼까요?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결정, 양자택일의 결정으로 미국에 가서 붙음으로써 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아주 미숙하고 졸속한 정책 결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숙한 그리고 외교. 기본적으로 이것을 국민과 국회를 도외시하고 밀실해서 예.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 이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역사적 합법성이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님이 예. 보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관계나 외교안보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야당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제1야당 수뇌부의 생각이 뭐가 다릅니까? 또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권 교체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와 제1야당의 수뇌부 생각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안보, 국방, 외교에서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안보, 국방, 외교는 같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저렇게 중요한 야당의 지도자가 엇박자를 놓는다는 거는 예. 그리고 저분이 평소에 굉장히 그 좌파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시각을 야당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이 안보, 국방, 외교에서는 여야 좌우가 구분이 있으면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네. 정동영 씨 발언 들으면서 참 이 무책임한 선동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보 문제, 예. 외교 문제,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이.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 견해에 동의는 하지 네. 않지만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의 구분이 없다. 뭐 통일돼야 된다. 저는 이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여러 수 가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신데요. 새누리당에서 사드는 영구 불변의 장비가 아니다. 북핵 포기하면 사드도 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울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 안보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구 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면 사드는 철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언론인, 지역사회 모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 정가도 자중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김종인 대표님, 우상호 원내대표님,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영구 불변의 장비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제거되면 사드도 철수할 수 있다. 송 의원님, 한 번 들어온 고가의 굉장히 큰 장비인데 네.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뺄 수 있죠. 왜냐하면 캐리 장관도 2월 달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있지만 중국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압력도 되는데 이 사드라는 게 하나의 무기 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무기 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시스템이 그리고, 하나다. 그럼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장 대표님은 아무 쓸모 사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효용이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동시에 이거 나라에 대한 만병통치는 또한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게 능동적인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욕심을 능동적으로 억제해주는 역할에서는 상당한 부분 공헌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자체가 배치와 운용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으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주한미군이 이때까지 네. 북한 도발을 억제해온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혼자서 저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효용화할 수 있을 때 좀 다시 말해서 그와 전작권 동시에 개념까지. 그럼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꼭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저도 굳이 필요 동감합니다. 언제든지 뺄 수 네네. 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사드 자체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 러시아나 중국용 아니라고 미국에서 계속 그렇게 발표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은 사드가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없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지금 정부와 미국이 발표하는 그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사드의 그 배치 자체도 러시아나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군이 거기에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드를 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핵 위협 없어지면 사드는 뭐 저절로 없어지죠. 근데 저는요, 사실 우리 한국이 이 사드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저는 지금이야말로요,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저는 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이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는데 북한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논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통일을 이룰 것인지 또
통일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네. 특히 집권 세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남중국해 문제,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또 우리나라가 어떤 또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가능성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도 천연자원이었고 우리도 천연자원이었고 뭐가 먹고 살아요.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2012년 필리핀에 스타로버 섬 암초를 중국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가 거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어가 자기 거라고 강탈하고 그 후에는 지금 스프레틀리 군도 암초 7개를 연결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기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200마일은 전부 자기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지나 항행도 우리 허락 없이 못 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누구에게 바로 영향을 주냐? 미국보다 몇 배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그 항로를 통해서 그 슬록을 통해서 Sea Lanes of Communication을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무역의 60%가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그걸 중국이 막고 있는 걸 우리가 중국이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집 앞이니까 못 지나간다 하는데 아 이거는 중국 편을 들어가 중국이 요번에 진짜 저 피세 재판에서 네. 중재 재판에서 이렇게 된 거는 애석하니까 중국 편을 들겠다. 이거는 중간선이 있을 그런데 수 제가 없습니다. 꼭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예, 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송 의원님 뭐 결론은 비슷한데 우리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번에는 미국 편에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보면 첫째 국제중재재판소에서요 중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옳지 않다. 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그림 보면요, 그 남중국의 거기 90%를 예, 맞습니다. 아야.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데 U자로 중국이 저가 이렇게 뭐한데 돼 90%를 제가 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구단선이라고 한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9군데를. 그걸 억지로 갖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암초 아니습니까? 이 암초에다가 때려 돌을 갖다 부어가지고 저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이런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어 하려면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럼 보십니까? 뭐 중국이 항상 한국에 대해서 뭐 식민지나 영토 정도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옛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우리가 좀 자유로운 항해권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 미국 편에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 네. 우리는 미국과 동조를 해야 되는 거고 국제사회와 동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중국은 항상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해 왔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편에 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우리 위치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미 어떻게 보면 그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중국의 그런 그 부당한 네. 그 욕심을 좌절시켜야 되겠죠. 아 근데 우리 참 이 박사님 우리가요 너무 그동안에 계속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국제 질서가요 동양에는 그래 해왔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어디 뭐 신문에 보니까 고래 사오면 새우 등 터진다 그러던데 우리가 새우가 아닙니다. 네. 우리도 상당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견제도 네. 할 수 있고 또 두 다툼을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자꾸만 어느 한 편에 써야 되는데 네.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 저는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남진아에서의 그 갈등이라든지 사스로 인한 갈등 그런 걸로 인한 그 정치적인 이슈와 그러나 또 경제는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경제에는
생각보다는 커다란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예. 이강요가 한 말처럼 새우가 아니고 네. 썩은 새우다.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서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 동북아 정세를 출렁일 수 있는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분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